네, 중추신경계통의 버팀세포 두 가지를 제가 좀 전까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버팀세포 세 번째는 희소돌기 악요세포입니다. 올리고 덴드로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 감아 마리집을 형성합니다. 자, 신경세포는 가지돌기, 세포체, 그리고 축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축삭에 이렇게 마리집이라고 되어 있는 전기적인 절연체라고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시간에. 그것을 만들어주는 아이가 바로 희소돌기 악요세포입니다. 그래서 희소돌기 악요세포가 있어야 우리가 마리집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희소돌기 악요세포로 인해서 마리집이 형성이 되면 저희는 뭐가 가능하다? 도약 전도가 가능을 하다. 자, 말초신경의 신경집 세포와 유사하다. 이게 뭐냐면 슈반셀이라고 해서 자, 말초신경에도 이렇게 마리집을 형성해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슈반셀인데 그 아이와 기능이 유사하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는 희소돌기 악요세포가 마리집을 형성해주고 말초신경에서는 슈반셀이 그 기능을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럼. 자, 그림에서 희소돌기 악요세포는, 자, 요게 하나의 세포체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길다란 이 아이가 축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다른 신경 세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 여기도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축삭을 감아서 네모난 동그라미가 달팽이처럼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이 아이가 희소돌기 악요세포고 얘가 형성하고 있는 것이 마리집이에요.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군데 있겠죠. 그렇게 해서 축삭을 둘러 감아서 결국 마리집을 형성해 주는 것이 바로 희소돌기 악요세포이고 여기는 지금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희소돌기 악요세포가 해주지만 척수, 중추신경이죠. 브레인, 중추신경이죠. 자, 근데 만약에 말초신경계에서 이런 마리집을 형성해주는 건 누구다? 슈반셀, 그래서 신경집 세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뉴로글리아 버팀세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악요세포이고요. 마이크로글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아이는요. 뇌 또는 척수의 혈관 근처에서 관찰됩니다. 자, 뇌랑 척수는 중추신경계니까 여기 혈관 근처에서 많이 보이고요. 자, 면역 방어의 역할을 담당해 준다. 여러분들 혹시 마이크로파지라고 해서 대식세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자, 대식세포가 우리 면역에 되게 큰 역할을 하는데, 자, 우리 인체에 나쁜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뭐 세균이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잡아 먹어주는 아이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마이크로파지라고 해서 대식세포가 해주는데, 그 대식세포가 뭐 브레인에 있을 때 혹은 간에 있을 때 그리고 조직에 있을 때 뭐 이렇게 다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근데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다 누구다?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기능이 이 면역 방어의 역할을 하고 자, 포식작용, 나쁜 물질을 잡아먹고 물질의 운반과 파괴 및 제거 자, 이렇게 나쁜 물질들을 파괴하고 제거해서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대식세포가 바로 미세 악요세포예요. 그래서 이름도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해서 마이크로파지와 되게 비슷하죠. 자, 뉴로글리아에서 뉴로의
앞에 말을 마이크로, 그 대식 세포의 마이크로와 글리아의 합친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파지와 뉴로글리아의 합친말 마이크로글리아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계에 있는 대식 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세 악교 세포는 여기 보라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아이예요. 자, 주로 척수나 브레인의 혈관 근처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나쁜 물질들을 잡아먹고 파괴하는 우리 몸의 면역 방어의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바로 이 미세 악교 세포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뇌실막 세포 있고요. 별 악교 세포 있고요. 그리고 희소돌기 악교 세포 있고 미세 악교 세포 있어요. 뇌실막 세포는요. 이 뇌실에서부터 척수의 중심간에 이어져 오면서 자,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층 입방 상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섬모랑 미세 육모도 보일 수 있고요. 자, 얘가 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다? 뇌척수액을 분비하는 것이 이 아이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자, 두 번째 별 악교세포는요. 자, 이 신경세포와 혈관 사이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계속. 자, 선택적인 물질 운반 혹은 뇌 혈관 방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형성해서 어떤 선택적인 물질을 유입할 수 있는 역할. 자, 희소돌기 악교세포는요. 반드시 어디에 있다? 축사. 축삭을 감아서 누구를 형성한다? 마리집을 형성합니다. 마리집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건가요? 전기적인 절연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으면 자, 도약 전도가 가능해서 더 빠른 신경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세악교 세포는요. 야, 척수나 브레인 쪽에 뇌의 혈관 근처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요. 자, 쉽게 얘를 뭐로 이해하시면 되다? 대식세포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있는 위치가 지금 중추신경계예요. 그래서 이 대식세포의 기능이죠. 뭐 나쁜 이물질들을 잡아먹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뉴로글리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될 것은 자, 이전 시간에 좀 나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신경 흥분 전도와 활동 전압입니다. 자, 뭐 뼈대 근육, 민무늬 근육, 심장근 수축을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이런 활동 전압, 그다음에 신경 흥분 전도 이런 내용들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안정막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멤브레인 포텐셜. 자, 이건 다른 용어로 분극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영어로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안정시 세포막의 전기적 대립 상태. 자, 세포막 안쪽을 보면 대부분 뭐다?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70에서 뭐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90 뭐 하여튼 이 사이에 음극을 띠고 있고요. 세포 바깥은 양극을 띠고 있어요. 플러스. 그래서 안정 시에 세포막의 전기적인 대립 상태, 그래서 그 분극 상태, 그걸 우리가 또 안정막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레스팅 포텐셜 혹은 멤브레인 포텐셜, 휴지 전압 혹은 막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안정막 전압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 세포막 투과성이 좋은 칼륨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계속해서 나가면 상대적으로 이 안쪽이 음극을 띌 수밖에 없어요. 왜? 플러스가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형성돼서 이 안쪽이 계속해서 음극을 띠고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바깥은 플러스 해서 이 안정막 전압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안정막 전압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게 하나의 자, 세포체고 이게 축삭이죠. 그래서 여기 자, 뭘로 측정을 하느냐? 자,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요 장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널브 셀이라고 해서 신경 세포에 이렇게 찌르지 않으면 이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직접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확인을 했더니 자, 지금은 뭔가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정막 전압이고요. 마이너스 한 70mV를 띄고 있다. 그래서 안정 시에는 이 세포 안쪽에 전압이 마이너스 70이구나 하는 것을 이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알아본 데이터죠. 자, 그 다음에는 신경 흥분 전도와 활동 전압입니다. 자, 활동 전압은 아까 저희가 안정기 전압을 봤죠. 안정막 전압. 자, 활동 전압은 액션 포텐셜이고요. 자, 정확한 정의는 흥분부에서 비흥분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활동 전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뉴런에서 활동 전류의 흐름이 흥분 전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활동 전압이 형성이 돼야 뭐 수축이 발생할 수 있고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 때나 이 활동 전압이 발생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이 와야 활동 전압이 발생하는데 그 어느 정도 이상의 자극이 바로 이 문턱 값이에요. 다른 말로 역치. threshold라고 하는 이 역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 활동 전압이 확 올라가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대개는 이 활동 전압이 언제 형성이 되냐? 나트륨에 대한 막의 투과성이 증가하면. 자, 그래서 바깥쪽에 있던 나트륨 이온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쪽은 원래 어떤 극을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35 뭐 음극이에요. 자, 근데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나트륨 채널이 오픈되면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플러스화가 극이 확 뛰어버리겠죠. 자, 그러면서 분극을 벗어나서 탈분극 되었다 해서 디폴라리제이션을 유발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트륨 투과성은 이제 점점 감소가 되고요. 이런 활동 전압이 한번 발생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움직인다? 칼륨이 움직이게 돼요. 어디서 어디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지금 나트륨 체온이 밖에서 채널이 안으로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왔던 것이 누가 나감으로써 칼륨이 밖으로 계속 나감으로써 상대적으로 마이너스화를 다시 띠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재분극이 다시 분극이 되었다. 안쪽이 마이너스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리폴라리제이션. 리라고 하는 것이 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분극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정 시간 후에 막전이는 안정막 상태로 회복됩니다. 누구 덕분에? 칼륨 덕분에.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아까부터 계속 세포 안쪽은 음극이라고 하고 세포 바깥쪽은 왜 플러스를 띠게 되느냐? 가지고 있는 이 이온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띈다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다 아는 건 아니고. 자, 나트륨 알죠? 칼륨 알죠? 그다음에 이거 염소예요, 염소. 자, 이런 애들이 있고,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세포 내 이게 안쪽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세포 막, 여기가 세포 외액, 바깥쪽. 자, 그러면 왜 여기가 지금 음극을 띠고 있고 바깥은 양극을 띠고 있느냐 하면, 자, 바깥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예요? 자, 파란색 동그라미 이 아이가 누구다? 나트륨이에요. 자, 나트륨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여기 연보라색 동그라미들도 많이 보이는데 걔는 음극인데, 자,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는 이 Cl-보다 나트륨의 어떤 역할이 더 커서 여기가 플러스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플러스가 꽤 있어요. 칼륨도 플러스죠. 자, 근데 왜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느냐 보시게 되면 A-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음이온들, 이 주황색 동그라미가 굉장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눈으로 보시게 돼도, 자, 이 A-라고 하는 이 음이온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세포 내액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칼륨은 내 쪽에서 바깥쪽보다 훨씬 많은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나트륨 보시게 되면 안쪽보다 바깥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나트륨 때문에 외액은 플러스. 자, 여기는 음이온들 이 아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자, 우리의 어떤 자극이 전달돼서 채널이 열려요. 어떤 채널? 나트륨 채널이 열려서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가 갑자기 플러스로 확 치솟게 되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자, 근데 그거를 누가 상쇄시켜 준다? 여기 있는 까만 동그라미 칼륨이 여기서 세포 바깥으로 계속 나가줘요. 그럼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재분구.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면 과분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전압의 발생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국소 전압이 흥분막 부위를 역치 수준까지 탈분극시킨다. 자, 얘기했듯이 막 갑자기 탈분극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극이 여러 번 도달해서 누구 이상으로 도달이 되면 문턱값 혹은 역치라고 하는 그 문턱값 전위 이상으로 자극이 와야 돼요. 근데 이제 국소 전압이 계속 이렇게 여러 번 오게 되면 그 자극이 점점 가중이 돼요. 그래서 역치 수준 이상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 갑자기 채널이 오픈이 되면서 확 높아지는 탈분극이 시작이 돼요. 누가? 어떤 채널이 열린다? 나트륨 채널이 오픈이 돼요. 그래서 바깥쪽에 많이 있던 이 나트륨이 어디로? 세포의 안쪽으로 들어와요. 자, 그럼 원래 안정막 전압 마이너스 70 음극을 띠고 있던 애가 어디까지? 플러스 30mV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이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 덕분으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세포 안쪽에 있던 칼륨이 어디로? 세포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시 분극이 시작되는 리폴라리제이션, 재분극이 시작이 돼요. 자, 원래 수준인 뭐 마이너스 60 뭐 이렇게 하강하면서 뭐 이제 본래의 특징들을 회복하고 이제 안정막 전압에 이르면 칼륨 통로들도 닫히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끝나는가? 근데 칼륨 통로들이 닫히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그래서 칼륨의 유출이 계속이 돼요.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70이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분극, 하이퍼폴라리제이션, 과하게 분극됐다. 마이너스가 심하게 됐다. 그래서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자, 칼륨 통로들이 모두 닫히고 막전압은 안정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
자, 신경활동 전압의 시간적인 경과예요.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안정막 전압이에요. 그래프 보면은 뭐 마이너스 70 정도, 뭐 90, 뭐 마이너스 얼마 되겠죠? 여기가 이제 resting potential, membrane potential, 안정막 전압입니다. 자, 여기에서 역치, 요 자극, 역치까지 자극이 계속 몇 번 반복이 되다가 역치 이상으로 자극이 주어지면 나트륨 채널이 열리고, 자, 플러스가 확 치솟게 되는.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예요. 이 눈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보이는데, 여기는 20. 그래서 플러스 20, 30. 그래서 탈분국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칼륨 채널이 오픈이 돼서 재분국이 돼요. 리폴라리제이션이 되고, 자, 다시 이제 안정막 전압이 회복되면 이제 끝인데, 여기서 칼륨 통로의 채널이 조금 늦게 닫혀요. 그래서 계속 좀 몇 번 더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과하게 분국됐다. 하이퍼 폴라리제이션. 그래서 이까지 마이너스 1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했다가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통로에 열리는 과정들. 그래서 여기 나트륨 통로가 처음에 이 역치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오픈이 돼서 탈분구까지 이르고요. 자, 이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자, 칼륨의 통로가 열리겠죠.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으로 칼륨이 계속해서 나가면 다시 재분국이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 통로가 조금 늦게 닫혔어요. 그러면 과하게 분국되는 과분국 상태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트륨 투과성이 높다가 나트륨은 점점 줄어들고요. 누가 올라간다? 칼륨. 그리고 칼륨도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 축삭 돌기의 신경 전도에 대해서, 축삭 돌기 다른 말로 축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축삭에서 그러면은 이게 역치상의 자극이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자극이 퍼지는가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역치 자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치상의 자극이 되어서, 자, 여기가 원래 마이너스 극으로 세포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이 플러스였는데 이제 그게 바뀐다고 했어요.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자, 그럼 이 자극이 탈분극이 옆으로도 막 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옆쪽으로도 이제 자극이 가게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바뀌었죠. 계속 안쪽이 플러스가 되고 자극이 이까지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안쪽에 있던 칼륨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시 재분국 상태가 돼요. 그럼 이쪽으로도 또 재분국이 이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자극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림은 시냅스, 연접에 대한 그림입니다. 연접. 뭐와 뭐가 연접한다. 뭐와 뭐가 만난다. 시냅스 된다 하는 거. 자,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지금 가지 돌기고요. 신경세포체고, 여기가 축삭이에요. 그래서 자극은 가지 돌기부터 와서 세포체 거쳐서 축삭으로 나가죠. 자, 여기는 지금 뭐와 뭐가 연접을 하고 있느냐?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의 축삭이 보여요. 그리고 그 축삭이 누구와 연접을 해있다? 가지돌기와 연접을 해 있어요. 그래서 축삭과 가지돌기 시냅스, 이렇게 여기는 수상돌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지돌기라고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자, 이거 마찬가지로 축삭이에요. 자극이 들어오고 있고,
자, 누구랑 만나고 있다? 세포체. 그래서 축삭, 세포체, 시냅스. 그래서 B 그림은 축삭, 세포체, 시냅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연접이 있고요. 또 화학 연접. 두 가지 방법으로 연접을 할 수 있어요. 자, 연접 종류에 따라서 간격, 세포질의 연속성, 구성, 전달 인자, 시냅스 지연, 전달 방향이 차이가 나는데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전기 연접과 화학 연접이 있고요. 간격은 전기 연접은 3.5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화학 연접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330에서 50 나노미터 이 사이에면 다 화학 연접이 가능하다. 자, 세포질의 연속성은 연속되어 있어야 돼요. 전기 연접은. 근데 화학 연접은 떨어져 있어도 이 화학 물질이 이렇게 퍼지면서 전달이 되니까. 자, 구성은 틈새 이음, 갭정션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 옆에 애들 이 틈으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화학 연접 같은 경우에는 연접 전막, 연접 틈새, 연접 후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자인자는 전기 연접은 이온, 화학 연접은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을 전달해줘요. 자, 시냅스 지연은 자, 전기 연접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 없어요. 하지만 화학 연접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연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늦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방향은 양쪽. 자, 우리가 갭정션을 봤을 때 이렇게 양쪽으로 거의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전달할 수 있고 이쪽으로도 전달할 수 있는데 화학 연접 같은 경우에는 자, 시냅스 전막에서 시냅스 후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 이쪽으로밖에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방향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만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연접과 화학 연접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자, 두 가지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자,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축삭을 따라서 활동 전이가 도착해서 시냅스 종말막을 탈분극시킨다. 자, 뼈대 근육에서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자, 축삭 운동신경세포와 누가 만났다? 머슬 파이버가 만났을 때. 그래서 축삭을 따라서 활동 전이가 도착을 해서 즉 이때는 자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극이 축삭을 따라서 도달을 해서 누구를 만났다? 머슬 파이버를 만났죠. 운동 섬유, 근육 섬유. 그래서 근육 섬유를 만나서 시냅스 종말막을 탈분극시켜서 우리가 그 칼슘이 세포 외액에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칼슘이 들어와서 이 주머니에 쌓여있던 아세틸콜린을 유리시킨다 했어요.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소포체들은 엑소사이토시스, 즉 손상 없이 이렇게 물질 주머니 속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결합을 했다? 아세틸콜린 리셉터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과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결합을 해서 누가 열렸다? 나트륨 통로.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압이 생긴 것은 누구에게 전달해준다? 가로세간 그리고 옆쪽에 있는 종말수조. 종말수조까지 오게 되면 그 자극은 누구에게 간다? 근육 세포질 그물. 그래서 그 근육 세포질 그물 안에 있는 누가? 칼슘이 유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 트로포닌 C와 결합해서 했던 그 내용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더 이상 아세틸콜린 리셉터와 결합을 하지 못하면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라고 하는 가스분해 요소에 의해서 아세테이트와 콜린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 시네스 간격에서 콜린을 흡수해서 새로운 아세틸콜린 합성에 사용을 하고 뭐 대사되고 흡수되고 그래서 없어지고 이 남아있던 칼슘 아까 막 우리 트로포닌 C와 결합하고 했던 그 칼슘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은 능동수송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능동수송에 의해서 다시 근육세포질 그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시 칼슘을 가지고 있는 과정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다 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막 신경 전달 과정을 한 번 더 이해하고 또 들으면 또 새롭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 과정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자극이 도달하면 칼슘 통로 열리고요. 칼슘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누구를 유리시킨다? 아세틸콜린을 유리시켜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은 누구와 결합을 하게 된다? 기다리고 있던 아세틸콜린 리셉터. 자, 그렇게 되면 누구의 채널이 오픈이 된다? 나트륨 채널이 오픈된다. 그러면 이 플러스인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확 플러스가 되는 탈분극이 진행이 되고요. 활동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활동 전압 때문에 자, 걔가 가로세관 그리고 종말수 쪽 근육세포질 그물에 있는 칼슘을 유리시켜서 근육 수축을 이끌어낸다. 자, 하지만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느냐? 이완도 되죠. 자, 계속 칼슘이 유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얘도 이 칼슘이 없어지면 더 이상 아세틸콜린이 나가지도 않고요. 아세틸콜린은 다시 아세테이트와 콜린으로 분해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아세틸콜린과 아세틸콜린 리셉터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 채널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고요. 그래서 이완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경세포의 무리라고 해서 자, 레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대뇌 피질의 이런 층, 자, 대뇌 겉질 부분은 회색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 매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회색. 자, 그 다음에 다발, 번들 혹은 트랙, 파시클러스 이런 용어들은 다 주로 화이트 매터, 백색질 혹은 속질 여기에 존재하는 신경섬유 혹은 축삭들의 다발이에요. 축삭 누군지 알죠 이제? 자, 뉴런이 있으면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 그 축삭들의 다발. 자, 그 다음에 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신경계에서 발견되는 신경이 통합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브레인이죠. 뇌예요, 뇌. 뇌에서 지금 여기가 속질, 화이트 매터, 흰색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바깥에 겉질, 회색이에요. 그레이 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브레인에서는 안쪽이 속질이고요. 바깥쪽이 회색질이에요. 백색질, 회색질. 근데 척수에서는 또 정반대가 돼요. 안쪽이 회색질, 바깥쪽이 이 백색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 회색질, 백색질 여기 속질 안쪽에 그다음에 얘는 뭐냐? 이 축삭 다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왜 거기까지 먼저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신경절, 말초신경계에서 발견되는 신경이 통합되는 곳.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교감신경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여기가 신경이 통합되는 곳이 약간 블룩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그림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가 축삭의 다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발다발 실타래처럼 이렇게 이게 다 축삭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축삭 다발, 신경 섬유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조직학 시간이기 때문에 조직학적인 내용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스파이널 코드라고 해서 이거 척수예요. 척수. 척수를 염색했을 때 제가 아까 척수는 회색질과 백색질이 다르다고 했어요. 뭐와 다르다고? 브레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척수니까 자, 안쪽이 백색질이 아니고요. 여기가 회색질이고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이 백색질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다르다? 브레인과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백색질 안에 보면은 되게 축삭이 많기 때문에 뭐 마리집과 축삭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회색질에는 뭐가 많으냐? 신경 악교세포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경 악교세포의 핵, 그리고 뭐 니스, 과립. 아까 얘가 하는 역할의 가장 큰 부분이 뭐였어요? 단백질 형성, 신경 전달 물질을 형성하고 뭐 식작용, 뭐 재생, 뭐 나머지 기타 등등의 많은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핵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회색질에 뭐 신경 악교세포, 니스소체, 핵소체 뭐 이런 아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브레인의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 회색질과 백색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은 안쪽이 백색질이고 바깥이 회색질. 자, 그레이 매터, 브레인의 콜텍스 부분, 겉질 부분으로 겉질 세레브랄 콜텍스 주로 신경세포 중에 아까 많이 보셨던 세포체와 글리아, 뉴로글리아가 많다. 자, 앞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회색질. 자, 누가 많았어요? 신경세포체, 니스소체, 신경악교세포. 자, 마찬가지로 니스소체, 세포체, 신경악교세포, 악교세포, 니스소체, 뭐 핵 이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자, 백색질은요, 속질이고요. 주로 누가 많다? 신경세포 중에 축삭이 대부분이에요. 자, 아까 세포체는 이 회색질에 많았는데 백색질에 이 축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삭을 둘러싼 마리집, 요런 마리집도 흰색을 띠고 그래서 이 수초가 있다라고 해서 유수 신경섬유. 이 수초라는 말은 예전에 마리집을 얘기했던 용어예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얘가 백색질이에요. 백색질. 척수에서는 이 바깥쪽이 백색질. 자, 이 백색질에는 마리집 축삭이라고 해서 축삭이 있고 마리집 볼 수 있다라고 했죠. 자, 백색질은 신경섬유의 다발로 구성이 돼서 신경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주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 즉 축삭이 이렇게 가지돌기에서부터 자극이 들어오고 신경세포체를 거쳐서 축삭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신경 흐름이. 그래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아까 브레인에서는 안쪽이 백색질, 바깥쪽이 회백질, 회색질. 자, 그림도 백질, 회색질. 그 다음에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회색질에는 누가 많다? 그레이 매터에는 신경세포체,
그 다음에 뉴로글리아. 그 다음에 여기 백질에는 백색질에는 누가 많다? 축사. 그래서 마리집 축사 이런 아이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해서 혈관성 치매하고 달리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린 사람들은 뇌의 실질 안쪽 부분들이 즉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가 둘 다 안쪽에 있는 이 겉질과 속질 모두가 점차 줄어들어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알츠하이머는 혈관성 치매와는 달리 뇌의 실질, 그레이 매터 이 바깥쪽에 있는 이쪽 아이들이죠. 뇌 안쪽이지만 여기는 이제 끝부분 그레이 매터와 안쪽에 있는 화이트 매터 모두가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노멀 브레인이고 알츠하이머 브레인. 자,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고 이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펫이라고 해서 이 자기 공명 영상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브레인 정상 브레인이고 알츠하이머 브레인인데 뇌 활성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자, 뇌 실질 자체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만큼이었는데 실질이 이만큼 줄어들었어. 자,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특징이 이렇다. 자, 스파이널 코드는 또 스파이널 코드 나름의 또 특징이 또 다르겠죠. 이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는 그레이 매터와 화이트 매터가 브레인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척수는 대뇌와는 반대로 바깥쪽 겉질이 백질이고요. 우리 아까 전에 브레인에서는 바깥쪽이 회색질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안쪽이 H 모양이 회색질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회백질로 되어 있는데 틀린 거예요. 회색질.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척수예요. 척수에서 바깥쪽이 화이트 매터, 안쪽이 그레이 매터. 근데 브레인에서는 뭐다? 바깥쪽이 그레이 매터, 안쪽이 화이트 매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백질은 주로 하지만 있는 애들은 똑같아요. 백질에 주로 아까도 축삭이 있다라고 했죠. 자, 마찬가지로 브레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파이럴 코드에도 이 회색질, 죄송합니다. 백질, 이 화이트 매터에 주로 신경 섬유들이 지나가요. 즉 오름신경 어센딩 트랙과 운동신경 디센딩 트랙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자, 얘네들이 뭐냐면 우리가 감각이 뇌와 척수에 도달을 하려면 감각신경 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중에서 이렇게 자극이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름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뇌와 척수를 한번 거쳐서 자극이 이제 효과기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내려가는 쪽 디센딩 트랙이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운동신경 원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모터. 그래서 이 오름신경원의 손상이 있으면 감각을 못 느끼고요. 이 모터 디센딩 패스웨이 디센딩 트랙이 내림신경로가 손상이 되면 운동 기능이 안 돼요.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가 척수예요, 지금. 자, 우리의 척수인데 척수에 지금 뭐가 백질이고 뭐가 회색질이다. 반대니까 여기가 백질이고요. 여기가 회색질이에요. 자, 근데 백질에는 되게 축삭이 많이 지나간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회색질에는 뭐 신경세포체 혹은 뉴로글리아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백질 부분에서는 축삭, 즉 어센딩 혹은 디센딩 이 트랙들이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ascending 트랙과 descending 트랙이 지나간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가 수업했던 부분들은 또 과제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한 안에 여러분들이 또 잘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출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처음 들으셔서 이게 좀 생소한 내용일 텐데 자, 이거를 잘 해놓으시면 조직학 시간에는 진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2학년, 3학년 갔을 때 이런 기초 분야들이 튼튼하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 신경 뭐 해부 생리, 신경과학 뭐 이런 부분 수업을 할 때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기를 잘 해놓으시면 2학년, 3학년 때는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셔도 잘 따라오시면 반드시 다른 과목에서도 함께 윈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